당근이세요? 네, 당근. 혹시 당근이세요? 예전엔 이 말이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익숙해졌죠?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으니까요. 중고 거래 시장 연간 거래액은 25조 원, 월간 이용자 수는 2천만 명입니다. 그만큼 중고 거래는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하게 침투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물건을 올리면 잘 팔리나요? 중고 시장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고성장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느냐, 만약 성장이 정체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중고거래 시장입니다. 혹시 옛날에는 중고거래가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거의 아나바다식 거래였죠? 동네 부녀회에서 어머니들이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들고 나가서 서로 교환하거나 거래했거든요. 또 교회나 성당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바자회를 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옛날의 중고거래는 보물찾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해봤다는 건 아니고 어머니 어깨너머로 본 거죠. 지금은 좀 다릅니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중고거래에도 다양한 양상이 생겼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지역 커뮤니티 거래 플랫폼. 두 번째, 상품 거래 마켓 플랫폼. 세 번째, 명품이나 한정판의 리셀 플랫폼.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게 당근마켓이고, 두 번째가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세 번째가 크림이나 솔드아웃 등이 해당하죠. 거래액으로 보자면 중고나라가 5조 원으로 제일 큽니다. 여긴 진짜 없는 게 없는 곳이죠. 2003년에 네이버 카페로 탄생해서 한국의 중고거래를 이끌어온 곳이니 그만큼 락인 효과도 클 수밖에요. 그 다음 1.7조 원을 기록 중인 번개장터, 2011년에 퀵캣이라는 이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선을 보인 곳이죠. 당시에도 중고거래는 중고나라가 제일 많았지만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중고거래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편의성을 강조한 퀵캣이 등장하면서 이 시장을 파고든 것이죠. 당근마켓은 이보다 한참 늦은 2015년에 판교장터로 탄생했습니다. 카카오에서 일하던 기획자와 개발자가 사내 게시판에서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판교 직장인들 간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만든 것에서 시작한 거죠. 이게 잘 되는 걸 보고 지역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확대한 겁니다. 거래액은 약 1조 원으로 최근 몇 년 사이의 화제성으로 보자면 가장 높지만은 규모로 보자면 중고거래 빅3 중에서는 후발주자에 속하죠. 중고거래의 본격화는 201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활성화에는 여러 요인들이 많지만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도 확보였어요. 사실 모든 거래가 그렇듯이 중고거래에도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 믿을 때에만 양 당사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전통적인 상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대면하는 데다가 정해진 물리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에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사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면은 판매자도 구매자를 속여서는 안 되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서로 신뢰하는 게 양쪽 모두에게 최선이니까요. 근데 개인 간의 중고거래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일회성에 불과하고 거래의 책임과 신뢰를 다할 유인이 약하죠. 이것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 모두 불안해했습니다. 판매자는 기껏 상품을 보냈는데 구매자가 입금을 하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했고, 구매자는 택배가 도착해서 봤더니 벽돌이 들어있을까봐 걱정했던 거죠. 그래서 더 치트 같은 범죄조회 사이트들이 등장했고 거래와 범죄 이력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 거죠. 덕분에 중고거래는 전보다 더 투명한 환경에서 상호 신뢰를 얻게 된 겁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치 소비에 대한 트렌드가 나타난 거죠. 이러한 중고거래를 이끈 것은 호황이었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랠리가 벌어지면서 자산 가치가 상승했고 소비를 이끄는 자산 효과를 발생시켰죠. 이렇게 사람들의 소비가 늘면서 중고거래 건수 또한 늘었는데, 과거의 중고거래가 단순 절약을 위한 것이었다면 호황기의 중고거래는 소비자들의 가치 소비 트렌드를 이어받아서 원래 비싼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거예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유명 브랜드의 제품 구매 시 새 것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았던 거죠. 하지만 명품이나 유명 제품, 한정판 제품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꼭 새 것이 아니더라도 그 상품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진 거예요. 덕분에 이런 상품들의 거래 수단으로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불었던 골프 붐을 한번 생각해보죠. 당시 골프에 입문했던 MZ세대들에게는 골프채가 새 것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필드에서 골프채 휘두르는 사진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다양한 중고거래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산에 여유가 생기니까 전이라면 사지 않았을 상품들도 중고로 사는 거죠. 하지만 22년부터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영원히 오를 것 같았던 자산 가격 상승이 한풀 꺾이고 인플레이션이 불어닥쳤기 때문이죠. 흔히 생각하기에 이러한 불경기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더욱 중고거래를 열심히 해서 돈을 아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고거래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돈을 아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죠. 싸게 사는 것보다 사지 않는 게 돈을 아끼는 지름길이란 걸요. 실제로 22년 중고거래 앱 설치 기기수 대비 월간 활성 사용자는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22년 초에 73%를 기록했던 당근마켓
당근마켓은 8월에는 67.6%로 감소했죠. 동일 기간의 번개장터는 47%에서 38%로, 중고나라는 30%에서 21%로 동일하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요. 주간 활성 사용자 수 추이를 보더라도 22년 상반기에 1000만 명을 기록했던 당근마켓은 1년 사이에 100만 명이 빠졌고, 번개장터 또한 14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20만 명이 줄어들었죠.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고거래 시장이 절약의 측면에서 성장한 것이 아닌 더 많은 소비를 위한 수단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 사이에선 예전에 물건을 올려두면 금방금방 연락이 와서 팔리곤 했었는데 요즘엔 연락이 잘 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현상이긴 합니다. 중고거래 또한 소비의 한 방식이기에 소비가 위축되면 중고거래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팬데믹 때 구매한 필요 없는 물건을 너도나도 내놓지만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할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잘 나가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중고거래 플랫폼들의 수익 구조도 부담이 됩니다. 22년 당근마켓의 매출은 4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 또한 증가하여서 56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매출 증가세가 영업 손실의 증가세보다 높아서 다행이죠.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은 중고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2년 한 해 매출 101억 원에 영업 손실 95억을 기록했거든요.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적자를 기록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중고거래 시장은 연평균 14.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주요 플랫폼들은 그보다 훨씬 높은 성장성을 기록했고 이를 인정받아 왔고요.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충분히 성장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성장의 공식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자산 가격의 랠리가 한풀 꺾이고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면서 그동안 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던 성장 공식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의 광고로 번개장터와 중고나라는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광고와 거래 수수료 둘 다 경기 순행적인 매출원이죠. 경기가 좋을 때는 광고도 늘고 거래량도 늘어서 수익이 증가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땐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이 중고거래 플랫폼과 이 시장이 새로운 숙제로 던져진 상황인 거죠. 지금 중고거래 시장에 던져진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기가 풀리는 겁니다. 경기가 풀리면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매출도 증가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확보한 지배력으로 다른 사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기에도 좋죠. 하지만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렇기에 각 플랫폼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지금의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중고거래를 지속할 겁니다. 중고거래는 이미 현대 소비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소비의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고거래 시장은 지금과는 또 달라질 겁니다. 원래 시장이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끊임없이 바뀌는 법이거든요.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어떻게 바뀌고 또 소비자들은 무엇을 거래하게 될지 주목해봐야 할 겁니다.